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홍의 뺨을 때린 거예요. 어허.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홍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왕과 신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이소홍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어. 여기 표시된 이 종1품과 종2품에는요 제추라는 게 있습니다. 제추. 네, 제추. 자, 이게 제추는 뭐냐면요 왕을 제외하고 고려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고 왕의 최종 결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요 제추가 있는 제추회의. 자, 그러니까 이 제추회의는요 고려 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좀 이렇게 거칠게 비교를 한다면 대통령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이제 고려 시대는 제추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품, 2품은 누구만 된다? 주로 누구였다? 문신. 문신. 그렇죠. 결국 문신들만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무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무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괜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 전혀 그렇지 굉장히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왜? 대신 이 사람들이 자기도 문방관직을 가져서 차라리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문무의 분업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업체제로 이제 고려시대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고려는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지금 높은 쪽에서 정책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 무보다는 문을 중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신과 무신 사이에 와장창 금이 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요 무신 정중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중부, 오늘 이 무신 정변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자, 정중부는요 외모부터요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몸집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신 정중부가 당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끌 견, 용, 룡, 즉 용을 이끄는 군대. 용은 곧 뭘 상징하죠? 왕.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견룡군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청와대 경호실 이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중부가요, 바로 이 견룡군의 장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1144년 음력 섣달 금운방, 38세 정중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중부가 이를 바드득 걸면서 평생을 두고두고 기억할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정중부. 정중부입니다, 여기. 오, 취했어. 오호, 취했어, 진짜. 뭐야? 오!
아니 수염을. 무슨 일일까요? 아니, 근데 이놈 너무 기분 나쁘죠. 지금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섣달 금은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왕이 연회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하가 정말 자유롭게 즐기는 연회 현장에서 한 문신이 촛불을 들고 와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겁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김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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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정중부의 수염. 그런데 그 수염을 태워버린 김돈중은요, 어허.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정말 새파란 새내기 문신이었습니다. 무례하다 무례. 네. 그죠? 화가 뽀록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왕이 수염을 태운 김돈중이 아니라 오히려 수염이 불태워진 정중부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김돈중의 아버지가 이 고려사의 아주 빵빵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왕의 명령으로 이 삼국사기를 엮은 사람이 김돈중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사실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삼국사기 하면 누구냐? 김돈중의 아버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김부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당시 이 김부식은요,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고려 문신 중 최고위직 문화시중이었습니다. 아까 그 품계에서 그 관리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종1품에 해당하는 문화시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중 최고 권력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요? 내시. 내시는요, 과거나 음서를 통해 선발된 문신, 즉 왕명의 전달, 호위, 왕실 창고 감독, 정말 왕 가까이에서 일하는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문신들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맞아. 그게 아버지 김부식은 문신의 최고봉 문화시중, 아들 김돈중은 엘리트 새내기 내시로 결국 부자 모두 문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돈중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 정중부,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내 이놈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이놈 하고 김돈중의 주먹을 휘두릅니다. 김부식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김돈중의 잘못 뭐 이런 건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로지 김돈중을 때린 정중부 엄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이 지금 김부식의 이 요청을 듣게 되니까 김부식 위치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요, 일단 김부식한테 알겠어, 이거 뭐 그렇게 하겠어, 뭐 벌 주겠어 라고 이야기했고, 뒤로는요, 정중부가 이 벌을 받지 않도록 빨리 좀 도망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 어린 문신에게 이 수염이 태워진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던 정중부의 마음, 이거 어땠을까요? 역사서에 당시 정중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서러웠을 것 같아. 정중부는 이 일로 김돈중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중부는요, 김돈중에 받은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이 사건은 문신들에게 큰 분노를 품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수영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인종이었습니다. 인종.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의종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종이 바로 무신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듭니다. 자, 과연 인종의 아들 그 의종, 이 의종과 무신들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아버지 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들 의종. 그런데요, 사실 이 의종은요, 왕의 자질을 닦기 위한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이 아버지 인종은 이 아들이 이 아들은 이거 왕위 부담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또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첫째 아들 의종이 아닌 의종의 동생을 다음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의종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후계자였습니다. 처음 태후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왕이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 자신이 아닌 동생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의 스승이자 인종의 신님이 두터웠던 그 신하가 다행히도 의종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신이 의종 잘 보살필 테니 의종한테 힘 보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의종은 겨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의종은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다가 겨우 왕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니 나 이러다 잘못하다가는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적인 불안, 이런 불안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서 힘이 돼주고 지지해줄 세력, 바로 측근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거지. 그죠? 필요하죠. 자, 그 첫 번째 측근 세력, 용을 모시고 다니는 누구? 변용. 용군. 이야, 좋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군 결령군입니다. 자, 의종은요, 잦은 훈련을 통해서 이 결령군을 강한 부대로 만들었고요, 친위군의 세력을 키워서 왕권을 강화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환관과 내시. 의종은요, 이들에게 관직을 주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또 이 궁궐 내에 든든한 지지 기반을 다지려 했던 겁니다. 환관은요, 이 조정 신하들을 이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의종한테는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자, 의종은요, 자신을 중심으로 더 많은 측근 세력, 그리고 더 단단한 결속을 원했던 겁니다. 이때 의종이 쓴 방법이 있어요. 이들 결령군, 환관내시, 우리는 원팀, 이걸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바로 연회를 연 겁니다. 의종 후반대 기록을 보면요, 정말 이 연회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측근 세력이 된 이 문신, 환관, 내시와 이 함께했던 왕의 연회,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그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를 띄워 취하도록 즐기며 밤새도록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여러 신하가 모두 크게 취하여 모자에 꽃을 잔뜩 꽂은 채 술에 거꾸로 실려 나왔다. 이거는 거의 뭐 고주망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평소에도요, 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짓고 술 마셨다고 합니다. 연애는 밤새 이어졌고요, 다음날 오후에야 끝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의종이 연애를 이렇게 자주 했던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의종은 신하들을 모아서 연애를 벌이고 때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관료 사회를 장악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권이 지금 약간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흔히 연회 정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반대하는 신료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정의 신료들은 기본적으로 왕하고 신하들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또 거기서 합의되는 것으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하고 싶은데 왕이 저렇게 연회에 빠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정치를 등한시하게 되겠죠. 계속되는 그 의종의 사치와 향락이 젖은 이 생활을 보면서요. 결국 조정에서는요. 관직 버리고 떠나는 신하들 늘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의종 곁에는요. 그의 환심을 사려는 환관, 내시, 측근 문신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연회를 여러히 즐기는 동안 이 또 하나의 측근 세력이었던 결룡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또 연회 갑니다. 멀리도 가네요. 아이고야. 아. 뭐야 같이 우리끼리 더 즐겨보십시다. 결국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신들이 정변, 즉 쿠데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변을 처음 기획한 것은요, 왕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위군, 결룡군이었습니다. 정변을 처음 기획한 이 결룡군, 이 안에는요, 이의방과 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들의 이 처우에 불만을 품은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죠. 자, 하지만 이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은요, 정변을 일으킬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정변을 지휘할 고위 무신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리고 찾아간 인물은요, 정삼품 상장군의 아들 우학유. 그는요, 굉장히 신념이 곱고 뜻이 큰 무신이었습니다. 장군, 함께 정변을 일으키시죠. 라는 이 이의방과 이고의 말에 우학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가자. 기록이 있습니다. 오. 자, 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공들의 뜻이 크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길 무관이 문관에게 굴욕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니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관이 해를 당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니 삼가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신이 문신에게 굴욕당해서 아버지 때부터 분한 마음은 있다. 그런데 문신들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자칫하면 오히려 무신들이 더 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아. 자, 이의방과 이고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마 정변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이 두 사람은요, 정변에 힘을 보탤 인물을 찾습니다. 다시 함께 일으킬 누구? 바로 문인들에게 정말 이를 갈도록 오랜 원한이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바로 정중부. 네. 우와. 이 정중부는요, 그래서 이의방 이고와 함께 나라를 뒤집을 정변을
준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4개월 후인 1170년 8월 드디어 정변을 준비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종이요, 연회를 즐기기 위해 이 궁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이 후에는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보현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찰이기도 했는데 고려 왕들이 자주 행차해서 머물기도 했던 장소였고요. 의종 역시 몇 번이고 거처로 사용한 적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들이를 이 호위하는 것은요, 적은 수의 호위 부대와 무신, 그리고 이 정변을 꾸민 왕의 호위군, 누구? 결령군. 결령군이었으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정변을 일으키기에 절호의 찬스였던 겁니다. 이 계획대로요, 왕은 나들이를 끝낸 이후 보현원으로 향했고요. 정중부 이의방 이고도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종이요, 가마를 멈추라. 직감. 알았어요? 아니요. 우와. 의종은요, 이 무신들에게 예정에 없던 무예 행사를 제의합니다. 어이? 갑자기? 네, 바로 오병수바키라는 무예입니다. 네, 우리 일각에 있는 우리 도현 씨, 네. 오병수바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수박. 수박도. 어. 수박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통 무술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 수박도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 관련된 아니 건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수박도. 역시 이쪽은 정말 전문가 맞네. 이 오병수바키는요, 바로 이 맨손으로 무술을 겨루는 격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왕이 오병수바키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 행사를 주최한 겁니다. 이 오병수바키에서 실력을 뽐내면 관직을 받거나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종도 안 거야. 이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예 행사를 열어가지고 잘하는 이 무신들 좀 승진도 좀 시켜주고 무신들의 좀 노고를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병수바퀴 준비. 아 이게 어쩌면 지금의 종합격투기처럼 격투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수바키 시합 중 이 늙은 대장군 이소은과 한 장수가 맞붙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때려? 아, 첫 장면. 기억하시죠? 야위고 좀 힘이 약했던 이소은이 겨루다 힘이 부족해지니까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이 왕의 측근 문신 한뢰, 이 한뢰라는 인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서 그 노장 이소웅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하.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소웅은요, 계단 아래로 구르기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치욕스러운데. 당시 이소웅의 지휘는요, 종 3품 대장군이었고요. 한뢰는 종 5품 문신이었습니다. 지위도 한참 낮고요, 나이도 한참 어린 문신이 대장군의 뺨을 때린 상황이에요.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왕과 신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뺨을 맞은 이소웅을 보면서 박장대소하고 비웃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린 이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장면이. 지금 정중부 이의방 이고
지금 보현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정중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뭐 시한폭탄 이제 터지는 맞아. 그거죠. 진짜 이거는 뭐 칼을 안 뽑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얼마나 이 정중부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뺨을 탁 맞으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이놈! 이 소음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그리고 이때 함께 정변을 약속했던 이고가 정중부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이고의 손은요 칼집에 꽂힌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눈짓을 보내면서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당장 들고 일어나려던 이고를 막아선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들고 일어섰을 것 같은데 왜 참은 거죠? 그 당시에 의종이 행차를 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누었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왕이 여기까지 행차를 해왔는데 보현원이죠. 격영에서 더 멀리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은 바로 그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키자. 그래서 원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상장군답네요.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캄다운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와. 결국 무신들의 그 분노, 막 이 칼집에 이 손을 꽉 쥐면서 이 분노를 가득 안고 왕의 행차는 최종 목적지 보현원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보현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선 왕이요 보현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의방과 이고는요 왕의 행렬을 앞질러서 보현원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왕명으로 왕의 명령이다 모두 모이라 하면서 군사를 다 모읍니다. 왕명이 아니었는데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다 모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고와 이여방이 왕을 앞서서 먼저 현장으로 갔죠. 바로 그곳에는 순금군이라 불리는 친위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위군은 원래 결룡군의 장교였던 이고나 이여방이 지휘할 수 없는 부대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친위군을 만든 거잖아요. 지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그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신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공통 분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왕은요 유유히 보현원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왕이 보현원에 들어가자 바로 그 순간 정변을 일으키기로 약속된 무신들이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요 저항할 새도 없이 측근 문신들을 그냥 베어버립니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팍 터지는 그런 순간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중대한 사건 무신정변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이요 바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100여 년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 처음에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관모를 벗고요 이 오른쪽 어깨 쪽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편은 다 우리 편이 된 거예요. 관모 벗고 오른쪽 어깨 쪽 드러내는 사람 다 우리 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베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변의 불씨를 지핀 뺨을 때린 사람 누구? 한뇌. 한뇌. 너무 당황했겠죠? 네. 자, 이 한뇌는요 환관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왕의 침상 밑에 숨습니다. 목숨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이 무신들은요, 할례를 끌어낸 후 칼을 휘둘러 죽입니다. 정말 이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휴. 자, 그렇다면 사건의 원흉 할례를 죽인 후 무신들의 분노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죠. 더 있지 않아요? 네. 할례 같은 분들이 더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당연히 본격적인 대사륙이 시작됩니다. 보현을 접수한 정중부, 용감하고 날랜 군인들을 뽑아서요, 이의방 이고와 함께 개경에 궁궐로 보냅니다. 궁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궐에 도착한 이의방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신정변을 단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명령. 모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라도 씨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아유.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도 문신이면 베어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말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긴 세월 동안 쌓인 분노가 너무 진짜 차가웠어. 느껴져. 보여요. 아무리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죽였어도 계속 이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계속 끌어오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이 씨를 말리겠다는 결심으로 이 무신들은요, 궁궐 안에 숙직하던 문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나갑니다. 너무 끔찍해요. 군인들이 죽인 문신의 수는 기록에 따르면 50여 명.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것. 이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들이 이 문신들을 죽이고 이 궁을 완전히 제압하고 난 후 정중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으로 돌아옵니다. 와, 네. 왕과 함께 같이 네. 왕의 왕은 반응이 지금 와. 어떨까? 아, 뭐 거의 왕이. 달달달 떨고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궁궐에 도착한 다음 날 정중부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궁궐에서 문신과 환관이 정중부 암살을 시도한 거예요. 자, 이 정변 세력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던 정중부는요, 뭐 사실 이 무신정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암살당하면 아마 이 정변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이대로 끝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합니다. 왜냐면요, 누군가 미리 이 환관들의 계획을 정중부에게 몰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기운 걸 그러네. 이 분위기를 안 거예요. 그쵸. 자,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난 정중부는요, 이 계획에 가담한 문신 10여 명과 환관 10여 명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변 4일째 되는 날, 아예 왕을 멀리 거제도로 추방합니다. 거제도 이 멀리 떨어진 이 바다로 막힌 섬에 왕을 가두고 왕이 다시는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왕자가 비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자,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함께 인종의 셋째 아들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들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무신들이 이렇게 따르는 그 정중부나 정중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안 됐는지 궁금하고. 고려 시대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건 가계를 보면은 왕건의 할아버지가 서해의 영왕의 딸과 혼인을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의 후손들은 용손, 용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죠. 그 신하였던 사람들이 왕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예. 어쩔 수 없네요. 그 왕은 그건 아니지. 이제 이런 어떤 의식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신정변은 이제
막을 내린 걸까요? 아니, 정중부 상장군께서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걸 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 김돈중. 그렇죠. 아직 살아 있어요? 아, 그럼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나는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자, 사실 이 보현원에 김돈중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상황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워낙 빠른 거예요, 김돈중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얘들 왜 이래? 라고 해가지고 분위기를 딱 감지한 상태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만큼 이 정중부의 원한 매우 깊습니다. 찾아야죠. 김돈중에게요, 큰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합니다. 아하. 결국요, 현상금이 탐났던 김돈중의 하인이 밀고합니다. 결국 무신정변의 성공과 함께 정중부의 오랜 원한도 그제야 풀린 거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난 개경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문신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고는요, 정변이 끝난 후 이 살아남은 문신들 다 모아가지고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정중부가 누릅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중에는 무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문신도 있었거든요. 와, 그래, 정승부가 그 사람들은 살려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니, 문신 다 죽이면 나라 누가 운영? 그러니까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중부는 알았던 겁니다. 뭐 그런데 지금 무신들의 분노가 지금 사실 이성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칼 뽑았고 지금 뭐 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중부가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죠. 하급 군인들은요, 저항하는 문신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래도 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죽은 문신의 집을 헐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무신정변이 이렇게 끝난 후 고려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변 이후 바라던 대로 무신들도 문반직을 얻어서 국정에 참여합니다. 그런데요, 무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들은요, 폐위되어서 거제도로 추방당한 누구? 의종. 의종. 이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물론 무신들은요, 바로 이 정변 세력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의종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왕을 신하가 죽인 겁니다.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 이후 100여 년 동안 무신들이 지배하는 무신 집권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무신정변 3명의 중심 인물 누구였죠? 이고, 정중부. 정중부, 정부 이봉. 이의방, 이방. 이 세 사람. 이들의 권력은 계속 순탄하게 유지됐을까? 하하. 자, 이 무신정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신들도 뭐 이품으로 올라갈 수 있게 했을 것 같아, 바로. 맞습니다. 무신들이 문반직도 겸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려 최상위 품계, 이품 이상의 재상직에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차별 아예 없앴네. 그렇죠. 평등하게. 자, 그렇다면요, 과연 그 정배의 주체였던 이 3인방은 어떤 관직에 올라갔을까? 궁금하시죠? 네. 종삼품 대장군 정중부, 그는요 종이품으로 올라갑니다. 이품. 네, 이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위원과 같은 재상을 겸직하게 된 거죠. 자, 게다가 2품 이상의 문반이 재상만 참여할 수 있고 무신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국정회의가 있다 그랬는데 네. 어떤 회의인데? 그게 제가 회의가 아니잖아요. 아, 비슷했는데. 제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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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니까 기억이 난다. 제추회의. 제추회의. 맞아요. 자, 이 정중부가 종 2품 재상직을 겸하게 됐으니까 무신 정중부도 드디어 제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 8품, 정말 하위예요. 네. 그 하위 무신이었던 이의방과 이고 품계가 5단계나 쑥 수직 상승합니다. 종 3품 대장군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네. 자, 그런데 이 무신 3인방이 손에 쥔 게 또 있겠죠. 돈. 맞습니다. 바로 재산. 이 세 사람은요, 사이좋게 폐위된 왕 의종의 집과 재산을 나눠 갔습니다. 자, 무신전변의 성공으로 무신의 처우도 제대로 개선되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부와 명예까지 쟁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신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런 세상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신정변이라는 그 큰 목표를 달성한 이후 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금이요. 사이좋게 나눴는데. 아, 역시나 약간 네. 위기가 오네요. 바로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중 한 명이 비밀스럽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단독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고입니다. 아, 이거네. 이고가 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실 이고는요, 정변 성공 직후부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설마 2명을 없애고. 없애고. 내가 혼자서 다 차지하자. 진짜로? 그건 너무 크다. 내가 왕이 되자. 내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하자. 그건 더 크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고는요, 고려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이 되고자 한 거죠. 우와. 오직 태조 왕건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고가 지금 그 왕좌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와. 어허. 설마 했는데. 자, 이고는요,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1171년 1월) 이고에게 드디어 기회의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올렸던 왕, 누구라 그랬죠? 명종. 명종. 예. 그 명종이 아들 태자의 성인식을 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자의 성인식이니까 왕과 왕실의 사람은 물론이고 주요 관직에 앉은 그 신료들이 다 모이겠죠. 그렇죠. 이고는 바로 이 성인식을 거사를 일으킬 운명의 날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태자의 성인식 그날, 이고는 그 사람들에게
궁궐 담장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와 진짜 이게 그런데 이고가 행동 개시를 위해서 궁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고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 의방. 네. 자, 이의방은요, 이고를 만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철퇴를 휘둘러서 이고를 내리칩니다. 철퇴에 맞은 이고, 오 맞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우와. 분명히 이고는요, 몰래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의방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네. 네, 어떻게 알고? 자, 사실요, 이의방은요, 앞뒤 가리지 않는 이고의 이 불같은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고와 다른 두 사람은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 무신들이 중방에 모여 문신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모두 불렀는데 이고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하자 정중부가 저지하였다. 아, 그러니까 그 정변 후에 살아남은 문신들 모였는데 이제 막 이고가 갑자기 그 사람 다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말린 상황. 그렇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변 이후 이고는요, 왕이었던 의종, 네. 의종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앞뒤 안 가리는 그런 그렇죠. 딱 자, 그러면서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이고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화약과 같은 인물,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던 중에 이의방이 그 부하로부터 이고가 남몰래 거사를 준비한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이고를 철퇴로 내리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 함께 뜻을 모아 무신정변을 성공시켰던 무신정변의 3인방 정중부, 이의방, 이고. 겨우 4개월 만에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 바로 이고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제 정변 3인방에서 정중부와 이의방 단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네. 자, 이후 자연스럽게 고려의 군사력은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의방. 당연하죠. 이의방에게 집중됐고요. 이의방은 무신 정권의 강력한 실권자로 오르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이의방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정중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정중부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나도 좀 불안감.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중부는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요? 무서워서? 자신 역시 이의방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의외네요. 두려운 거죠, 지금. 자, 물론 정중부가 이의방보다 지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의방은요, 정변 때 이 군사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무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요, 이 하급 무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의방이 움직이자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힘. 맞습니다. 네. 자, 정중부는 이런 이의방의 거침없는 행동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 틀어박힌 정중부는요,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합니다. 많이 무서웠나 보다. 자, 그런데 정중부가 이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어느 날, 정중부의 집에 웬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정중부 입장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누구? 이의방? 의방이죠. 맞습니다. 이의방이 비장한 모습으로 정중부를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의방이 왔어요. 왔어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무신정변의 뜻을 보탰던 정중부와 이의방이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 부자의 관계를 맺자고 하기 위해서 어. 찾아왔던 겁니다. 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중부의 예상과 정반대였죠. 이의방은 처음 정변을 일으킬 때부터 군사를 지휘했고 그 때문에 집권 무신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변 자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정중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았다고 보시죠. 이의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쥐도 코너에 몰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물 수 있잖아요. 좀 정중부 좀 안심시키고 정중부와 연합을 맺는 것은 이의방에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상장군,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내 상장군과 의기투합하여 한팔 힘을 보태드리겠사옵니다. 자, 이렇게 정중부와 이의방은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고 있는 이의방. 그런데 무신 정권이 시작된 지 3년째인 1173년 8월, 이의방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신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네. 자, 바로 문신 김보당이 일으킨 김보당의 난. 자, 과연 이 김보당은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유력한 가문 출신의 문신이었습니다. 자, 이 문신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신. 무신이 뭐 어디 가나 무신. 그러니까 문신의 그 과거에 그런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다 있겠죠. 있죠.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무신 정권의 횡포를 더는 못 참겠다면서 김보당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무신 정권을 전면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이 김보당이 상소로 안 되니까 이제는 대궐 앞에 엎드려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황상폐하, 이준희와 문국점을 파직하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그래도 별다른 변화 없었을 것 같아요. 변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엎드려서 청하고 있는 이 김보당,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오. 결국 김보당은요,
이 혼란한 고려를 바로 세우려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이 무신 정권을 처단하고 무신정변 이전으로 고려를 되돌려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이 김보당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방관 동북면 병마사가 됩니다. 군인들과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 자, 이제 때가 왔음을 직시하고요. 김보당은 이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거제에 있던 의종. 맞습니다. 바로 거제도로 유배된 왕 의종이었습니다. 이 김보당은요, 무신들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로 그 무신들이 세웠던 왕 누구였죠? 명종. 명종. 이 명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의방. 그렇죠. 이방. 맞습니다. 바로 무신 정권의 중심 세력 이의방과 정중부겠죠.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정변 이후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 부자관계. 부자관계. 이 부자관계를 맺고 처음으로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이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의종을 앞세운 문신들의 반격.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리 친인 척 모으고 막 다 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무신을 이길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무신들 앞에 문신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보당의 난은 2개월 만에 진압됩니다. 진압. 자, 그런데요, 그의 죽음 이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록 한번 보시죠. 이의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 김보당의 난에 함께했던 누구? 의종. 의종. 그 왕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의종이 살해당한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의종을 죽인 남자는요, 천민 출신의 장군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의민. 네, 이의민. 이 이의민은 이 힘이 아주 셌는데요,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 죽인 겁니다. 와, 라는 겁니다. 왕을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아,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하죠? 그 저 시대에 무신정변 일어나도 왕만은 네. 그 용의 그렇죠. 손이라서 그렇죠. 건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왕을 죽이는데 웃었다는 게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의민은 왜 무슨 이유로 왕을 죽였을까? 지금 갑자기 지금 이의민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당시 남겨진 기록을 보면요, 이의민의 배후로 어떤 인물들을 꾸준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방. 이의방, 정중부. 그러니까 이게 난이 한번 일어났고 음흠. 그 난의 중심에 의종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의종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아예 그냥 이제는 또 그런 난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자. 맞습니다. 폐위된 왕, 의종이 살아있는 한 제2의 김보당의 난, 제3의 김보당의 난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불안 요소가 된 의종 어떻게 하자?
아예 그냥 처단을 해버리자. 네, 아예 그렇죠. 말려버리자. 이유방과 정중문은 결국 의종을 없애자. 제거하기로 한 거죠. 의종의 죽음은 무엇보다 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종이 죽었다는 것은 정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치적 구심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란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의종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젠 뭐 그 둘의 세상 아닐까요? 완전. 맞습니다. 이제 이전에 없던 강력한 무신 정권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어느덧 무신 정변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173년, 이 이유방은요 무신 정권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방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탑. 1. 원래 가지고 있던 무신 직책에 왕명을 전달하는 승선까지 겸하게 됩니다. 아, 자, 그런데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선 이유방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방의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가지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건 딱 그거예요. 뭐예요? 본인은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시작이 팔품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유방이 가질 수 없었던 그건 바로 가문의 명망이었습니다. 가문. 태생적 한계. 아, 자, 이유방은 고려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의 그 최상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문벌이 될 수는 없었죠. 고려 문신의 최고의 관직인 재상을 대대 손손 배출한 집안이어야만 문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방은요 원래 문벌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요. 이제 막 승선에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태자와 혼인시켜 태자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방은 원하는 대로 딸을 태자비로 만들었을까요? 됐을 것 해야지 뭐. 같은데. 시키면 해야지 뭐 지금. 이방이 딱 주물 수가 있는 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유방이 왕과 사돈 관계가 된 겁니다. 우와. 그런데 이 일은 고려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문벌이 아닌데 그 문벌이 아닌 가문과 왕실이 혼인한다? 이건 고려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태자의 혼인 대상은 대개 왕실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거대한 문벌의 딸들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여방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긴 했지만 문벌도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은 물론 많은 지배층이 매우 경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선을 넘으면서 폭주하고 있었던 이유방. 이 태자빈 사건은요, 이유방에게 수많은 적을 만드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신 정권의 횡포와 만행을 더는 못 참겠다면서 또 난이 일어납니다. 조이총회. 조이총의 난. 자, 조이총의 난은요 이전에 일어난 김보당의 난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 더 많아요. 그렇죠.
서경을 중심으로 이 북쪽과 동쪽에서 수많은 지역이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 게다가 당시 고려 수도 어디죠? 개경. 개경. 서경에서 개경까지 거리는요, 직선으로 약 한 190km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개경 코앞에서 유례 없이 큰 규모의 난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현재 정권의 최고 권력자 이의방 어떻게 했을까요? 진압을 진압을 해야죠. 왜 하던 대로 일단 더 세게 진압을 해야죠. 당연하죠. 네. 빠르게 진압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반란군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반란군은 순식간에 진압군을 무찌르고요,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 불안 갑자기 또 이렇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거의 다 진압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의방은요, 전쟁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입니다. 전쟁 중에 이의방이 중앙정계의 무신과 문신을 죽인 다음 그 목을 저작거리에 걸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이총이 난을 일으킨 곳 어디라 그랬죠? 서경. 서경. 그런데 반군이 개경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이의방은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에 배반자가 있는지. 예. 혹시 내부에 내통하는 자 있는 거 아닐까? 결국 이의방은요, 서경 출신의 무신과 문신을 모조리 죽여서 목을 내건 겁니다. 아이고, 진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 반란군의 칼날. 결국 이의방은 직접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반군을 대동강 이북까지 몰아붙이는 데는 성공합니다. 일단은 막아낸 거예요. 네, 일단은요. 막아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 무신 정권의 한 획을 딱 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소장 서경으로 출전하기 전에 소장이 조련한 승병들을 위위경께 보여드리고 싶었사옵니다. 출정이 언젠가? 자네 무언을 바라는 뜻에서 언제 그 술 한잔 하세나? 아니 그 출정을 와. 너무 갑작스러운데? 남자의 급습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이의방. 와. 그런데요, 이 남자 뒤엔 이의방을 죽이도록 사주한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정중부. 맞습니다. 와, 정중부. 네, 사실 이의방의 진압군에 정중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의방의 군대에 아들을 보낸 것엔 정중부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와. 배신을 제대로 했네. 자, 이 정중부는요, 제멋대로 무력을 휘두르고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는 이의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의방은 딸을 태자비로 만들어서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짓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
이 이의방과 연합인 정중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편으로 뭔가 그랬죠. 얘도 똑같이 사람들 막 죽이고 나쁜 그렇죠.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정중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의방의 행동이 정중부의 정치적 입지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정중부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이의방을 암살했던 겁니다. 계속 자기도 오해받으니까.